북한 교화소에서 죄수 67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탈출을 도운 건 다름 아닌 그들을 7년간 가두었던 교도관이었습니다. 배급이 줄었다고 혼잣말 한마디 했다가 반체제 사상 유포로 끌려간 사람,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가 잡혀온 노인,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수감된 상인. 과연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의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안북도 신이 주는 압록강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중국 단둥이 보이는데 어릴 적 저는 그게 그냥 풍경인 줄만 알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시고 아버지는 공장 작업복을 손수 빨아 처마 밑에 널곤 하셨지요. 그 냄새, 그 풍경이 저에겐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이란 게 꼭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들리는 어머니 목소리, 마당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그런 것들이 고향이지요. 저는 22살에 신의주 제1기계공장에 배치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일자리였으니 군말 없이 나갔지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생활, 그게 전부였습니다. 월급은 북한 돈으로 몇천 원 남짓이었는데 그걸로는 쌀 한 포대도 못 샀습니다. 배급이 나올 때는 그나마 버텼지만 제가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배급이 점점 줄더니 나중엔 거의 끊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장마당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지요. 장마당이라고 하면 여러분한테는 낯선 말일 텐데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국가 배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지요. 거기서 쌀도 사고 옥수수도 사고 반찬거리도 구했습니다. 아내 순이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던 아가씨였는데 웃음이 참 환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두부 한 모 사는 척하면서 몇 달을 드나들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딸 은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무게감, 그게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자식 처음 안아보셨을 때 그런 느낌 아시죠? 온 세상이 그 조그마한 것 하나로 꽉 차는 느낌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배급이 줄어도,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와도 순이와 은별이가 있으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구하러 새벽부터 줄을 서고 여름이면 수돗물이 안 나와 두레박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윗집 최아저씨는 몰래 강냉이 한 자루를 들고 오시곤 했고 아랫집 박 할머니는 김치독에서 꺼낸 김치를 신문지에 싸서 건네주셨습니다. 그 시절 신의주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없는 것끼리 나누면서 모자란 것끼리 채워주면서요. 공장 생활도 처음엔 별 탈 없었습니다. 작업반장 눈치 보면서 할당량 채우고 매주 월요일 사상학습 시간에 앉아서 수령님 말씀 받아 적고 그게 일상이었지요. 사상학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당에서 하는 말을 외우고 따르는 교육인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섭지요. 의심 자체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옆에서 누군가가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슬쩍 물어보니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말만 돌았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각 한 번 한 적 없고 말도 조심조심 하던 친구였는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순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별이가 그때 막 10살이 됐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 하고 달려드는 그 아이 얼굴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오늘 학교 어땠어? 물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았지요.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은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11월 초순이었는데 신의주의 겨울은 원래 일찍 옵니다. 압록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순이가 끓여준 강냉이죽을 먹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은별이는 아직 이불 속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저는 자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슬며시 떼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제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계 앞에 선 지한 시간도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공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위부 요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까만 인민복에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었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냥 날카로운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온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작업반장이 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저한테 왔습니다. 리동철, 너 맞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기계를 잡았던 손이 떨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멋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반체제 사상유포 혐의로 동행해야겠다. 그 말이 귓속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반체제 사상유포라니요. 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수령님 욕을 한 적도 없고 남조선 라디오를 들은 적도 없고 삐라를 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장 다니고 집에 오고 장마당에서 반찬 사고 딸아이 숙제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눈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기계만 봤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같은 작업반 동료 한 명이 저를 신고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배급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게 빌미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급이 줄어서 배가 고프다는 말 한마디가 반체제 사상 유포가 된 겁니다. 어르신들, 이게 말이 됩니까? 배가 고프다고 한 게 죄가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들으시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6.25 때 피안 다니시던 어르신들도 배고프다고 잡혀가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선 달랐습니다. 신의주 교화소에 끌려간 첫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볏짚 몇 올 깔아놓은 게 잠자리였습니다. 담요는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 12명이 있었는데 저처럼 황당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몇 달째 있었는지 눈이 텅 빈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나이가 70은 됐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끌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예배요.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 나이에 교화소 바닥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게 그냥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밥은 하루 2번 나왔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푼 걸 뭉친 건데 주먹 반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처음엔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순이가 끓여주던 된장국 생각이 나서요. 은별이가 밥 먹다가 아버지, 이거 먹어 하고 자기 반찬을 건네주던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체면이고 뭐고 없어집니다.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강제 노동은
이튿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탄광 막장 일을 시켰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좁은 갱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허리도 못 펼 만큼 낮은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방 동료 하나가 갱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 사이 저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살아야겠다는 독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교화소에서 시간이 흐르는 방식은 바깥과 달랐습니다. 날짜가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구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탄광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주먹밥 받아 먹고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잠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몸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터지고 발톱이 빠지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봤으니까요. 그 현실 속에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말도 사실 사치였습니다. 그냥 쓰러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맞겠지요. 최 반장을 처음 본 건 수감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 구역 담당 교도관이 바뀌면서 온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이 특이했습니다. 교도관들은 보통 들어오자마자 기세를 잡으려고 소리부터 지르거든요. 그런데 최 반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눈빛이 다른 교도관들과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교도관은 교도관이니까요. 우리를 가두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탄광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났는데 경비원들은 그냥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최 반장이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제 무릎에 댔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보면 안 되니까 빠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말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 마음의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그 뒤로 최 반장은 가끔 제 쪽으로 지나가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작업 어땠소? 밥은 먹었소? 짧고 평범한 말이었지만 거기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반장은 동료 교도관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담배도 혼자 피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반장 동무는 여기서 얼마나 됐소?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7개였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저는 2달 만에 이 지경이 됐는데 7년을 버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취침 점검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던 최 반장이 제 방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창살 너머로 바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한참 뒤에 그가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나도 지쳤다. 그 말이 복도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두는 사람도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순이와 은별이를 생각했습니다. 체포되던 날 아침 자고 있던 은별이 이마를 마지막으로 짚었던 손의 감촉이 몇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순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회사 일로 멀리 갔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울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를 악물게 됐습니다. 억울함이 뼈 속에서 끓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배고프다고 한 말 한마디가 이 꼴이라니. 그 분노가 저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줬습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분노가 없었다면 그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작업 나가는 줄 끝에 서 있던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면서 입만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들리지도 않을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면 거짓말입니다. 살면서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면서 속으로만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반장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교화소 안에서 그 말을 곱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진짜였습니다. 같은 방 동료끼리도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밀고자가 죄수 중에도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형량을 줄여준다거나 밥을 조금 더 준다거나 하는 조건으로 동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한테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은 척 지냈습니다. 최 반장도 그 뒤로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나쳤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저는 탄광 작업 중에 옆에 서게 되는 사람들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말이 없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굶주려도 체념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 이유 없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작업 중에 곁에 서게 되면 아주 낮은 목소리로 툭 던졌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짧은 말이지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과 이미 꺼진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명씩 가려냈습니다. 처음으로 속을 털어놓은 사람은 함께 탄광 작업을 하던 진호였습니다. 양강도 출신으로 국경 밀수를 하다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눈이 유독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갱도 안에서 단둘이 남게 된 순간 저는 마음을 정하고 말했습니다. 살고 싶소. 진호가 곡괭이질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여기 온 사람은 없지 않소.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최 반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진호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씩.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 않게. 평안남도에서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끌려온 철민이 함경도에서 외국 라디오를 들었다고 잡혀온 성규, 장마당 장사를 하다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수감된 덕배. 저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말 몇 마디 나눠보고 믿을 수 있다 싶으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서로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최 반장과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작업장 뒤편 창고 구석에서였습니다. 최 반장이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루트는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신의주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 단둥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경비 교대 시간을 알고 있었고 어느 구간에 순찰이 느슨한지도 알았습니다. 7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머릿속에 다 새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원이 67명으로 정해진 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또 한 명을 데려오고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확인해오는 식으로 번지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최 반장은 숫자를 들었을 때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을수록 위험하오. 하지만 적으면 가다가 무너지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67명이니까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키고
한 명이 겁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봤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체포되던 날 아침 제가 나설 때 아직 자고 있었으니 마지막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은별이는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없는 동안 밥은 먹고 다닐까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닦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명을 쓴 채로 이 차가운 바닥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강을 건너고 있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저를 그날 밤 버티게 해준 전부였습니다. 거사일은 12월 20사흘이었습니다. 최 반장이 날짜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경비 교대 인원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상부에서 간부 회의가 있어 교화소 고위 간부들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었고 야간 순찰 인원도 줄어드는 날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7년 동안 그 패턴을 외워두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밥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도 못 넘겼습니다. 옆에 앉은 진호가 눈짓을 했습니다. 먹어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맛은 몰랐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취침 점검이 끝나고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최 반장이 우리 구역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리 경첩에 기름을 쳐두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인지 그 작은 것 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미리 약속한 대로 방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67명이 복도에 섰을 때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기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 반장이 앞장섰고 저는 맨 뒤에서 마지막 사람이 나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교화소 후문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최 반장이 당직 교도관 둘을 미리 처리해뒀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후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12월 신의주의 바람은 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람이 반가웠습니다. 몇 달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으니까요. 하늘에 별이 있었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최 반장이 달 없는 날을 택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논밭 사이길을 따라 최대한 낮게 엎드려 이동했습니다. 67명이 한 줄로 늘어서서 앞사람 어깨를 보며 걷는데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는지 뒤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소리가 날 뻔했는데 옆 사람이 재빨리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 없이도 서로를 돌봤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압록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12월의 강인이 당연했지만 막상 발을 디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굳었습니다. 얼음이 사람 무게를 버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반장이 먼저 발을 올렸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짓을 했습니다. 건너라는 신호였습니다. 한 명씩 간격을 두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서 있었는데 앞에서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강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누군가 낌새를 챈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67명이 동시에 몸이 굳었습니다. 최 반장이 낮게 외쳤습니다. 뛰어라. 그 한마디에 얼음판 위로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여기저기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한 방 울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이 얼음을 박차는 소리, 사람들 숨소리, 뒤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발밑이 흙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강둑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위를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셋을 세었습니다. 열을 세었습니다. 20, 30, 계속 왔습니다. 최 반장이 마지막으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67명이 다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1명이 발목을 다쳤고 2명이 얼음물에 빠졌다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다 왔습니다. 67명이 다 건넜습니다. 그날 밤 강둑에 쓰러져 울던 어른들의 얼굴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강을 건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화소 담장이 우리를 가뒀지만 중국에서는 세상 전체가 우리를 가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분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었습니다. 다시 교화소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반역자로 취급받으니까요. 그러니 숨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숨어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우리는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67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최 반장이 미리 짜둔 대로 대여섯 명씩 팀을 나눴습니다. 저는 진호, 철민이를 포함해 5명이 한 팀이 됐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참 이상했습니다. 교화소에서 몇 달을 같이 버텼던 사람들인데 막상 헤어지려니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꽉 잡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만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각자 사라졌습니다. 단둥 외곽 조선족 마을에 닿은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아는 게 아니라 교화소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그 이름 하나만 믿고 찾아간 겁니다. 조선족 마을 골목을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불빛이 생겼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눈만 내밀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어서 들어와요. 얼어 죽겠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이 통하고 된장 냄새가 나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곳.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준 분은 7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연변에서 살다가 단둥으로 이사 왔다고 하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방으로 데리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식은 밥에 김치를 내오셨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 맛이 순이가 담근 김치 맛이랑 비슷했습니다. 거기서 그 맛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타양에서 된장 냄새 맡고 고향 생각 나신 적 있으시오? 그게 그런 겁니다. 몸은 중국에 있는데 마음은 순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가까이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안차가 골목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다들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말을 모르니 밖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시면서 오늘은 괜찮아요 하고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숨겨주다 잡히면 본인도 처벌받는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저는 지금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누군가가 수상하다고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공안 2명이 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다급하게 들어오셔서 뒷문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짐이라고 할 게 없었으니까요. 신던 신발 신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뒷문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문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 성함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냥 단둥 골목 어딘가에 사시던 조선족 할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 뒤로 우리 5명은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을 연결해준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는 분이었는데 처음 만난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그 말에 철민이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억센 함경도 사내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힘들었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이제 다음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루트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도로 보면 손가락 몇 마디 거리지만 발로 걸으면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나중에 밀림 속을 걸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5명은 선교사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오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며칠을 숨어 지내다가 브로커가 연결해준 사람을 따라 산길을 넘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은 브로커가 챙겨준 건빵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물은 산에서 흐르는 걸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배탈이 나도 버텼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발이 더 문제였습니다. 신발이 낡아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또 물집이 생기는 게 반복됐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쑤셨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얀마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나마 조선족을 만나면 말이 되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림 속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벌레 소리, 새 소리, 이름 모를 짐승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속을 걸으면서 이상하게 교화소 갱도 생각이 났습니다. 좁고 어둡고 끝이 안 보이는 곳. 그래도 그때는 끝이 있었고 지금도 끝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흘쯤 걸었을 때 성규가 쓰러졌습니다. 발열이었습니다. 밀림 속 물을 마신 게 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브로커가 이러면 안 된다는 듯 서두르라고 했지만 성규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와 제가 번갈아 가며 성규를 등에 업었습니다. 젊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교화소에서 몇 달을 굶다시피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 하나가 발을 움직였습니다. 어르신들, 자식 없고 피안 다니셨던 분들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몸이 힘든 게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 말입니다. 태국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희망이 생기면 잃을 것도 생기니까요. 국경을 넘기 직전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태국 경찰에 잡힐 수도 있다고, 잡히면 억류될 수 있다고. 그런데 태국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컸습니다. 잡혀도 북한으로 안 보낸다. 그러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건너자. 어떻게 되든 건너자. 태국 땅을 밟은 날 밤. 우리는 작은 절,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취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신의주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은별이는 자고 있겠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까?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방콕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기 닿아야
진짜 끝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민이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고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서울 사투리였는데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 말에 최 반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67명이 왔는데 저희 5이 먼저 왔습니다. 수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교화소 문이 닫히던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문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랬으니까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이 2월이었습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고 비행기를 탄 게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고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 처음이었습니다. 진호가 옆에 앉아서 창밖을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입국장을 지나는데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실 만큼 환했습니다. 신해주 골목, 교화소 갱도, 단둥 조선족 할머니 방, 미얀마 밀림.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멀쩡한 바닥이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인데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에 누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화소 시멘트 바닥, 조선족 할머니 집 아랫목, 밀림, 흙바닥을 거쳐서 온 몸이었으니까요. 천장이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숙소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원 생활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건 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시판에 밥이 수북이 담겨 나왔습니다. 반찬이 4-5가지였습니다. 처음 시판을 받아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나오는 건지, 오늘만 특별히 나오는 건지 몰라서요. 옆에 있던 직원분이 왜 안 드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나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감이 안 됐습니다. 교화소에서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몸이 이 풍경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바깥 외출을 처음 나간 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가게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이었으니까요. 진열대에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 빵,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서서 진열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다는 것,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는 것,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왔으니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는데 통하지 않는 느낌도 처음엔 당혹스러웠습니다. 한국말인데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처음 듣는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카드, 인터넷, 외래어가 섞인 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봐도 읽히는데 무슨 음식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명절에 송편을 빚으면서 국에서도 추석에 송편 만드나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소립 깔고 빚던 송편이 생각나서 한참 웃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솔 향기가 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움이 되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착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순이와 은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부에 이산가족 신청을 했습니다. 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체포된 뒤 순이가 연좌제로 피해를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아버지 없이 자랐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최 반장은 하나원을 나온 뒤 경기도 어딘가에 정착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교화소에서 듣던 그 낮고 조심스럽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소? 저는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67명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공장에 다니고,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학교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날 밤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함께 달리던 그 사람들. 살아줘서 고맙다고. 기회가 되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북에 있는 2,500만 명이 그 당연한 것들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신의주에 가고 싶습니다. 압록강 강가에 서서 건너편 단둥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별이 손을 잡고 그 강변을 걷고 싶습니다. 그날이 우리 세대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